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사이드카라는 거는 이제 지수 가격 부분인데요. 선물 가격이 급등락했을 때 프로그램 매매를 약 5분간 정지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오늘 그 코스피 부분에서 4% 지수 선물이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패닉 셀링에 대한 부담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코스피가 4천도 일주일 만에 이탈이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 선, 뭐 그것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60만 원 선 당연히 이탈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물이 거의 쏟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아침에 증권사의 연구원들의 그 분석 재빠르게 좀 찾아보니까 지금 시장은요 악재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단기적인 그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또 연말에 정부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부양책이 또 연말에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 소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그런 기간이 우리가 좀 소화해야 되는 그 이후에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시장은 뭐니 해도 왜 시장이 오늘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면 좋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고 우리가 4천 넘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빛을 볼 때도 가끔 이제 조정의 빌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많이 해드린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버블 논란이 있고요. 이 양대 축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보면 AI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장이 지속이 됐습니다. 4월 급락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0% 폭등하는 그런 현상도 우리는 맛봤죠. 이 시장 조사 업체 팩트셋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S&P 500 PER이 23배로 2000년 이후에 최대 수준,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분석을 할 만큼 시장이 이제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는 부분은 일부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종목에서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얘기가 자주 언급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화요일 뉴욕 시장에서는 팔란티어 많이들 이제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란티어 주가가 8% 이상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올해 150% 이상 올랐고 PER은 200배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예상치를 넘는 흐름들은 보여줬습니다만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과연 어떤 죄가 있겠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평가, 밸류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좀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엔비디아 떨어졌고 간밤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출회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라고 해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부동산 버블 이슈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공매도에 대폭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은 이이고 한 10년 전에 빅쇼트 영화 굉장히 또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량 공매도를 보였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투자 심리가 좀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은 소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이게 쏠렸다, 편중됐다라는 장세, 그리고 실적 모멘텀에 대한 쏠림도 심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를 통한 유동성이나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해버린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골드만삭스의 CEO, 모건 스탠리의 CEO의 발언에서도 있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의 CEO 같은 경우에는
향후 1년에서 2년간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냈고, 이어서 모건 스테인리 CEO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15% 정도 조정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으니, 최근 시장에서 이런 부분, 많이 오른 데 대한 매물이 나올 때 이런 부분이 더 직격탄을 맞을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장중에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면서 6월 이후 최저치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뭐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강화됐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탈락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고점에 대한, 버블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FOMC 이후에 연준 위원들 발언 좀 참고해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경계감을 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잘 보시고요. 밸류에이션 불안과 AI 버블, 오늘 코스피에서 사이드카도 발동이 된 바가 있는데, 이런 그 패닉 셀링 이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증권사 연구원들의 공통적인 좀 시각이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오늘장이 아닌가 싶고, 낙폭을 과연 얼마만큼까지 확대할지 줄일지 굉장히 중요한 하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공포감, 투자 심리 악화에 따른 매물 출회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뭐 남북 경협주 그리고 HLB 그룹주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상승 섹터는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은 좀 느낌이 좀 있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 보여주는 흐름들이 있어서 잠시 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세라가 20%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요. 후보 물질 확보 시 이게 제약바이오 기업의 비만 그리고 당뇨 이쪽에 혁신 신약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어쨌든 그 제한 이런 부분으로도 가격 제한 이런 부분으로도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비만 치료에 대한 경쟁 의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뭐 65%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가 31% 양강 구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만약 시장이 1분기만 굉장히 크게 확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출격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무거운데 한미약품은 덜 빠지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바로 이제 시장 전략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염승한 이사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패닉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빠질 때는 또 이유되면 뭐 중수백까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핵심적인 거는 결국 일단 이제 주식시장은 좀 최근에 AI 버블 논쟁이 되게 심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미국에서 안 그래도 이제 팔란티어가 정말 좋은 실적 냈는데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이 또 빌미가 돼서 오늘 좀 빠졌던 것 같고, 좀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 그 단기 자금 시장이 좀 경색되고 있습니다. 지금 셧다운 때문에 자금이 좀 부족한 지금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서도 단기적으로 돈 구하기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연준이 지금 양적 긴축을 12월부터 중단하지만 아직까지는 양적 긴축,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을 좀 조이는 거죠. 이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경색이 좀 단기간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 금리가 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금리 튀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는 요소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엔 이제 그 미국 빅테크에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미국이 급락을 했고, 근데 미국에서도 헬스케어나 버크셔 해서웨이나 아니면 음식료나 뭐 코스트코 같은 유통회사들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버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증시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이 이제 이런 단기 자금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기업들을 이걸 빌미로 해서 좀 팔았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AI 주들 다 빠지잖아요. 뭐 관련된 뭐 원전, 변압기,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빠지는 것도 이제 그런 영향 아닌가. 거기에 또 지금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환율까지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또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그 교집합이 돼서 좀 빠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장기적인 이슈는 아니에요. 다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은 주겠지만 저는 좀 오래갈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악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충격으로 제한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네요.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강세장이 지금 이어졌던 게 뭐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고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약간 자금 경색 현상이 발생한 건데 셧다운 끝나면 이거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12월 초에는 또 이제 미국 연준이 아까 말씀드린 양적 긴축이 끝나요.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거기에 AI 요 스타트 끄는 요 부분들이 뭐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AI가 결코 또 버블은 아니거든요. 예, 거기다 우리나라 정부의 뭐 주식 부양 의지는 여전히 좀 강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뭐 전혀 변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강세장 흐름은 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강세장 속에서도 그 고점 대비 10% 빠지는 장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3,800 가면 고점 대비 10%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오긴 왔죠. 그래서 이 장세가 너무 좀 급하게 빠져서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 대세에 큰 저는 좀 지장이 없는 단기적인 조정장 이렇게 보고 있고 한 11월 중순까지는 조금 이런 좀 약간 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염두에 해두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오른 만큼 급하게 떨어졌던 오늘 시장의 특징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으로 좀 머무르지 않을까라는 전략 저희가 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전화 통화로 긴급 시장 상황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환율이 꽤 높습니다.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 수 있을지 이 낙폭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그 투자 심리에 굉장히 중요한 오른 하루다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이어서 지금 10시 12분 구간인데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은 일제히 4%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뉴욕 시장에서의 기술주 급락 여파를 한국 시장도 함께 맡고 있는 분위기인데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떨지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짚어보시죠. 일단 빨간불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고요. 일제히 빠지는 모습 그리고 그간 많이 올랐던 업종 위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일제히 큰 폭의 낙폭 가져가는 가운데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꽤나 깊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내려놨고요. 5%가량 하락세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60만 원 선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어제 50만 원 선으로 다시 내려왔었죠. 오늘 55만 원 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7%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SK하이닉스고요. 그리고 방산주도 오늘 일제히 빠지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 넘는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7%대 낙폭 가져가고요. 현대 로템도 지금 큰 폭의 하락세 7%가량의 하락세입니다. 한화 시스템도 8%가량 내림세입니다. 그리고 앞선 이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 으로 두산이 황제주에 올랐었죠. 100만 원 선을 넘어섰었는데 급하게 올랐던 탓일까요? 오늘 10%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90만 원 선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10%가량 하락세입니다. 9.61%가량 빠지고 있고 오늘 지수 자체적으로 장중 저점을 지나가는 만큼 그간 많이 올랐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장중 저점 부근 주가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빠지고요. 오늘 전력설비도 일제히 하락입니다. 특히 효성중공업 300만 원 전망도 나왔었는데 오늘 6%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4%대 낙폭, LS일렉트릭도 약 10%가량 하락입니다. 오늘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좋은 건요. 경기 방어적 성향을 지닌 업종들이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좋고요. KT 1.45%가량 상승, SK텔레콤도 0.38%가량 소폭 하락으로 지수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주도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KB금융지주 0.74%가량 지금 그간 많이 올랐던 업종, 종목들이 빠지는 낙폭에 비해서는 그간 많이 안 올랐던 그리고 경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낙폭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는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 0.74%가량 하락이고 메리츠금융지주도 0.35%가량 하락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금융업종 안에서 낙폭이 깊지 않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하락이 거센 만큼 SK스퀘어는 9% 넘는 하락세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2.53%가량 하락이고요. 카카오도 4%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제약 바이오 업종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SK 바이오팜이 2%가량 상승이고 셀트리온도 0.85%가량 낙폭이 그렇게 깊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미약품도 소폭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그리고 통신이나 은행 업종 같은 그간 많이 안 올랐던 업종 위주로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낙폭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간 많이 올랐던 AI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폭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시장 분위기 비슷합니다. 지금 빨간불 켜면서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 그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좋았죠. 오늘은 HLB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세가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4% 하락, ABL 바이오도 6%대 하락이고요. HLB만 1.68%가량 오르고 있고 HLB 그룹주들도 오늘 급등하는 모양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그룹에 대해서 어제 영국의 자산운용사가 2천억 원가량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HLB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펼쳤는데 오늘 지수가 4% 급락하는 와중에도 HLB는 좋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2차 전지도 빠지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눌리는 만큼 소부장단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9% 넘게 빠지고요. 동진세미캠도 7%대 하락, 하나마이크론도 8%가량 하락입니다. 엔터주도 오늘 빠집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5%대 낙폭이고요. SM엔터테인먼트도 4%가량 하락입니다. 오늘 그래도 조금 지수 대비해서 좋은 건요. 남북경협 관련주입니다. 남북경협 관련해서 지금 아난티가 0.96%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3%가량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북한과 미국 간 대화 가능성이 거론이 됐다라는 점 지금 국정원에서 어제자로 북미 간 대화가 내년 3월 즈음에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남북경협 관련주가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됩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 HLB 같은 종목들 제외하고는 일제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가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낙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습니다. 5%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 코스피는 4천선을 지난주 월요일에 경신한 이후로 오늘 4천선을 처음으로 내려놨는데요. 4천선 내려놓은 데 이어서 지금 3,908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5%가량 하락, 전장 대비해서 무려 213포인트가량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가량 하락이고요. 어제 그래도 1% 넘는 상승세 외국인의 매수세로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대 낙폭이고요. 87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오늘은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고요. 외국인 1조가량 지금
강하게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9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그래도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큰 폭의 매수세는 아닙니다. 1,900억가량 매수 중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출회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을 계속해서 순매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외국인은 3,800억가량, 기관은 2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은 그래도 어제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 시장을 사들였는데 오늘 지금 순매도로 전환된 점이 코스닥 지수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 4천억가량 순매수하고 있는 점, 오늘 양시장에는요, 개인의 순매수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열어봤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5%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외국인이 1조 넘게 팔고요. 또 환율이 1,448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린 또 어떤 전략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4%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오늘 아침에 반응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변화의 감지는 역시나 ESS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매수 유지했습니다. 보면은 ESS 시장에 적극 동참한다라는 모멘텀, 이 부분을 사실상 가장 크게 본 건데요. 연내 3만 톤 규모의 LFP 투자를 시작한다. 요즘에 LFP 관련 ESS용 배터리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실 텐데 바로 그거 되겠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니켈 재련소 인수 이후에 3원계 중심으로 전략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ESS 시장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지금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턴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2028년 초에 LFP 양산하게 되고 중저가 소재 관련해서 LMR 이런 부분도 양산을 예정하고 있는 최근 흐름 보여집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증권사에서도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비엠을 분석을 할 때 중장기적인 성장 준비가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데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실적 발표 냈는데요. 매출 4분기 연속 감소 이후에 내년 상반기쯤 회복을 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1년 사이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동시에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고요. 2년 정도 이제 떨어졌다가 리튬 가격 반등세 이런 부분 붙어줄 것 같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경쟁사 대비 그동안 높은 출하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못 갔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고 앞으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인니 재련소의 그 일회성 이익이 좀 반영이 됐는데 이를 제외하면은 0%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ES 시장에 적극 동참한다는 성장 모멘텀 스토리텔링이 붙게 되니까 긍정적이다라는 흐름 이 부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NH투자증권이 21만 원으로 높였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하나증권 그 다음 이뤄서 18만 7천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시가총액 15조 원 미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라는 전략이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타 ESS 부분 다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지금 북미 유럽향 판매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본업 실적 턴 어라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신영증권과 하나투자는
다른 여타 증권사에서 약간 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립을 유지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목표 주가는 상향했지만 투자 의견이 바뀌지 않은 흐름들. 그래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신영증권은 본업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필요하다고 했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요. 이 지금 주가가 상승해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오히려 얘기를 했고요. 주요 고객사 향, 출하 회복 가시화 이런 부분 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차이는 있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 볼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패닉 셀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좀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종목들은 더 눈에 띄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 기존 대비해서 한 6% 상향하면서 2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합병 효과 지난해 있었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효과가 발휘를 하면서 원가율 부담이 완화가 될 거라고 봤고 신규 고수익 제품 성장도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올려 잡았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건데 올해는 각각 1.2 그리고 내년도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0.6% 정도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스테키마 같은 뭐 자가 면역 질환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수익 제품 성장이 반영이 됐고 진펜트라 매출 SC 제형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그 리스크 약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의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건 뭐니 해도 R&D가 앞으로 확장할 가능성, 성장 모멘텀에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머스트바이오와 신약 공동개발 이슈도 있고요. 미국의 카이젠 이 부분과 그 자가면역 질환 후보 질환 관련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흐름들이 있어서 앞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성공적인 K 기업으로 도약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점수를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R&D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긍정적인 패턴이 이루어질 거라는 증권사의 분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좀 모아봤는데요. 메리츠증권은 25만 원 유지를 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게 KB증권의 의견이었고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신약으로서 전환 가속화되면서 밸류에이션 레벨업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 담긴 여러 가지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오늘 함께 나왔으니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미약품. 오늘 오히려 한미약품도 셀트리온과 같이 떨어지지 않고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53만 원으로 IB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앞서서 그 증시 패닉 때문에 전화 연결하면서 그 전에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좀 일정 부분 잡고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그중에 한미약품이 오늘 좀 두드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페글레나 타이드 비만 3상에 성공한 그런 흐름이 있던 이후 이제 멀티플,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 촉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고 지방 간염 관련해서도 내년 초에 메시 치료제 후보 물질 임상 2상 결과도 기대가 되는 바이다라고 IBK 투자증권에선 얘기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괜찮게 좀 나왔죠. 한 551억 원 이 정도에서 보면 가장 좋게 나온 건 이제 유의미하게 나온 건 북경 한미 실적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51억 원 중에 236억 원이 이쪽에서 좀 나아졌다라는 부분과 4분기는 겨울철 성수기인데 그 진입이 되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됐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반도체가 없는 상승은 사실상 불가하다라는 그런 하나증권의 아침 리포트였고요. 이걸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내년 이익이 한 38% 증가할 것으로 강한 턴 어라운드를 좀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미중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면 중국 제품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반사 이익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가격 경쟁력 생기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코스피 내년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연결고리가 있었고요. 지금 AI 혁명으로 반도체가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률도 45%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K 반도체가 미국과 유사한 밸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404조 내년 예상되는데 92%가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목이 반도체 없는 코스피 상승은 상승장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반도체가 끌고 갈 수 있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영향력 그래도 좀 괜찮게 본 그런 수준이었고요. 아직까지 글로벌 대비 PER 10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SMC는 20배고 엔비디아는 33배고 브로드컴은 40배인데 우리는 여전히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기관 중심, 수급에서는 기관이 중요한데 실적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낙수 효과가 조선이나 하드웨어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일부 개선에 대한 심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됐건 긍정적인 섹터의 흐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고요. 오늘 이난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는 이런 급락장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또 현명한 또 지혜를 주실 것 같아서 빨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우리가 어떻게 잘 견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어제도 전화 연결하는 중에 끊겨서 제가 드렸던 얘기가 오늘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미 방향을 정했어요. 무슨 방향이냐면 하락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시황을 이렇게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면은 시황에 따라서 종목의 어떤 흐름들이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5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갈 때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주도했던 반도체들이 지금 외인들이 보면은 어제도 오늘도 지금 계속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면은 반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5일선이 깨어진 상태에서의 반등은 항상 가반등이란 말이에요. 가짜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5일선을 확 이렇게 뚫어줘야만 그러면 우리가 지수도 4,100포인트를 탁 뚫어줘야만 어떻게 되느냐면은 진정한 다시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이 매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아니잖아, 그죠? 어제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도 상당히 거의 10%가 가까이 지금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추가적인 어떤 흐름 방향성을 잡을 때 또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거지 지금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주가가 빠지고 나서 약간의 좀 탄력적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흐름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종가라든지 오늘 왜 종가에 이제 이 종가도 기관들의 매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하셔야지 기관마저도 이 매도가 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또 종가 베팅도 한 템포 살짝 늦추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튼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수를 많이 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는 기관들이 살짝 좀 들어왔는데 지금 기관 매수세도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개인 매수세가 이 지금 현재 너무 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현재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굳이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추가적인 매수를 하거나 이런 걸 조금 자제하시고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을 살펴보는 그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오늘 확연하게 하락 방향을 딱 잡아주게 되면은 지금 아직 완전한 방향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 대북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마무리가 지금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향이 딱 정해지고 나면은 하락 시장에 맞는, 하락 방향에 맞는 그런 종목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분하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먼저 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펼쳐보는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님 말씀대로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시장을 잘 관찰해야 되는 인내심이 좀 필요한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분석이었습니다. 시장이 좀 어지럽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터라 조금 더 시장을 보는 그런 관찰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시적인 악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장을 견뎌야 될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빠지는 장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될지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대처법 이런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이제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타라 미끄러지는 것도 좀 가파르네.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두려워져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저도 힘이 잘 안 나던데 투자자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시장을 어떻게 좀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어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올랐고 사실은 어제부터 우리나라를 필두로 사실은 전 세계 조정이 좀 시작이 된 거죠. 어제 우리가 먼저 빠지고 미국 빠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서 또 다시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많이 오른 시장이 당연히 그 소위 이제 어쨌든 변곡점에 왔을 때는 당연히 매도세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오늘 아마 그 지금 하락 종목들을 쭉 순위를 내려보시면은 아마 그 앞에 다 그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뭐 ETF 뭐 이런 게 대부분 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변곡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그들이 맨 선두지만 또 이 빠질 때도 그들이 대부분 선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B2 얘기하면서 테슬라하고 뭐 테슬라 2배짜리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통상 그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이 보통 못 참고 또 다시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관련된 것들의 투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금 흐름, 결국 그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낳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지금 그 소위 그냥 주식을 내 돈으로 그냥 그대로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이제 변동성의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것은 기다리면 결국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못 기다리죠. 왜냐하면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ETF는 많이 고점에 레버리지를 샀으면은 올라갈 때 그보다 더 많이 내가 투자를 추가로 더 넣어야만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레버리지 ETF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충분히 상승분을 회복을 못 하고요. 특히 또 이제 은행에서 신용으로 한 분들은 이게 빠르게 이게 만약에 그 소위 그러니까 증거금 요구 사항 수준까지 내려오면 당연히 이제 그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결국은 시장의 급변동은 결국 B2에서 다 발생되는 거다. 레버리지든 신용이든 결국 다 B2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B2는 가급적 조심하시고 하시더라도 짧게 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사실은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발생해서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냥 같은 ETF라도 그냥 R 주식을 갖고 있는 ETF나 개별 종목을 그냥 쭉 들고 계신 분들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이것은 변동성도 시장의 한 흐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내가 수익을 냈었으면 일부 실현하셔서 현금을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지금 요 상황인 분들은 오히려 그냥 사실은 현재 R 주식은 들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위아래로도 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를 위시한 AI 기술주의 버블 논란,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 낙폭이 있었고 그걸 고스란히 또 우리가 받아서 많이 오른 만큼 또 가파르게 좀 떨어지는 흐름들. 역시나 투자 유예사항은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잘 지켜야 되는 이런 때 또 크게 다치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 좀 들어봤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유동성 경색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을 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힘은 유동성, 돈의 힘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리스크, 오늘은 이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시장만 보면 온통 파랗고 네. 내 포트폴리오 보면 답답하고 하실 텐데요. 어쨌거나 뭘 보고 가야 될지 주가 차트만 보고 있어 보면 답답해서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21선 이런 기술적인 지표일 수밖에 없을 텐데 펀더멘탈리 왜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변동이 왔느냐를 사실은 알아야 대응도 되고 기다릴 수도 있는 힘도 길러지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느냐 물론 급등을 한 것이 일종의 기술적 과열. 그 얘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발 단기 유동성이 말렸다. 한마디로 시장에 갑자기 돈이 좀 모자르기 시작했다. 이것 네, 자체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어제 오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을 빠르게 끌어내리는 원인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하나하나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레포라는 레포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레포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레포. 그러니까 네가 리퍼체스 어그리먼트의 약자인데 환매 조건부 내가 담보를 너한테 맡기고 돈을 빌리는데 대신에 바로 내 다음날 갚고 나는 그 담보 찾아올 거야. 이게 레포 대출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보통 연준한테 돈을 빌릴 때 내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나 미국 소위 모기지 채권 같은 거를 맡기고 이제 돈을 빌려가거든요. 내가 이제 급전이 필요할 때 은행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레포 기구, 상설 레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레포라는 건 뭐냐면 소위 거꾸로 연준이 시장에서 돈을 빌려가는 겁니다. 연준이 시장에서 연준이 시장에서 돈을 빌려가는 겁니다. 뭔가 주머니가 텅 비었을 때. 예, 근데 연준이 왜 그렇게 했냐?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 사들이고 기업 국채권 사들이고 모기 사들이고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과잉으로 넘칠 거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다시 걷어들이는 걸로 역레포라는 걸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 시장에서 돈 굴려봐야 너 지금 남는 거 없잖아. 그때 제로금리였잖아요. 네. 내가 금리 좀 높게 줄 테니까 그거 남는 거 굴리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 그래서 이제 연준이 빨아들이는 거군요. 그렇죠. 연준이 일단 자금을 확 풀었다가 네.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니까 역레포를 통해 가서 자금을 쭉 빨아들였습니다. 그게 최고치가 2.4조 달러까지 저 위에 있잖아요. 2023년까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쫙 빨아들였다가 그다음부터 서서히 경기가 살아나면 시장 유동성이 필요할 거잖아요. 슬슬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레포 잔액이 쭉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시장이 증가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도 올랐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번 여름을 필두로 거의 이게 이제 소진 다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시장에 풀릴 현금이 없다. 그게 첫 번째고요. 하필이면 요맘때 이번 여름부터 미국 재무부가 나 내년에 돈 써야 될 게 많아. 그러면서 시장에 국채를 엄청 발행하면서 이 3천억 달러 수준 됐던 것을 1조 달러까지 한 7천억 달러 시장에서 쫙 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레포에서 전에는 받아줬으면 되는데 역레포는 제로고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무부가 돈을 땡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구멍이 숭숭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 들어서 우측에 상설 레포 기구에서 이게 급전이 필요한 지역은행이나 은행들이 슬금슬금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맡기고 연준한테 돈을 다시 빌려가기 시작한 거. 그것이 이제 맨 오른쪽 그래프거든요.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500억 달러까지 하루에 500달러까지 늘었고 어제는 한 200억 달러 언더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셔야 될 것은 요 세 개의 차트가 샘플한 연은에 가보시면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이거 다 이거 공짜로 다 네, 체크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답답하시잖아요. 이거 어렵고 네. 제가 말은 쉽게 최소한했지만 네. 듣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이 다 영향을 한 몸에 바로바로 받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산 뭐죠, 중에. 뭐죠? 예.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비트코인이요? 네. 그래서 오. 10월 달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빠졌던 게 저렇게 상설 레포에서 돈 많이 빌려가고 시장에서 돈 끌어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 빠졌습니다. 네, 오늘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쵸. 폭격을 맞았는데 맞습니다. 저 이슈가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따로 이자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모든 거래를 할 때 레버리지를 붙여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돈 빌리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거래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진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당분간 보시려면 시장의 유동성이 좀 안정화되는지 혹시 다시 풀리는지 이런 걸 보시려면 원래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도 있지만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당분간은 비트코인을 보시면서 시장의 유동성의 흐름도 보시고 투자자 심리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표네요. 그동안 맞습니다. 많이 오른 데 따른 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기 전문적으로 연준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유동성과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영레포, 레포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비트코인 한 지표로만 봐도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공부 네. 거리를 좀 던져주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1,449원 50전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현재도 1,448원.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 코스닥도 4,600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 선물 시장도 내도입니다. 원화 약세들. 근데 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했다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국적이죠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차적으로는 이번에 한미 협상도 잘 타결됐고 여러 가지로 이제는 이제 환율 강세만 남았었는데 이게 또 다시 이게 타이밍상 안 좋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일단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현재 우리 원화 약세는 우리 내부에 뭔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의 시장 유동성이 말려서 미국의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그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이 받아서.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도 돈이 부족하니까 네. 원래 달러가 미국 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달러가 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에도 이제 같이 부족해지면서 달러 지수가 말씀드린 대로 100을 넘어선 게 원래 지난 1년간 110에서 95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00까지 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차트를 내가 두 번째 갖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내폰이 뭐 재무부 국채 발행이니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검정색 하나 보시면 되는데 이 검정색이 그걸 다 포함해서 올라가면 유동성이 증가하는 지표고요. 내려오면 유동성이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떨어졌네요. 엄청 많이 떨어졌죠. 확 내려왔죠.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저기 붉은색 선이 달러 지수인데 DXY 달러 지수가 아니고 무역 가중 달러 지수입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인 거죠. 이것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달러 약세, 내려오면 달러 강세입니다. 과거의 흐름과 똑같이 같으면 이미 지금 사실은 달러 지수는 다시 엄청나게 강세로 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좀 갇혀 있는 편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우리의 이슈라기보다는 좀 미국의 이슈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달러를 계속 가져가야 돼라는 고민들이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를 엄청 땡기고 있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혹시라도 여기에서 이런 지금 미국의 유동성 긴축이 조금 더 지속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달러가 좀 더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 오고 그러면 어제 2조 달러 외국인들 팔았고 오늘 좀 1조 달러 파는데
그게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건 우리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생각보다 이건 빨리 확 돌아설 수가 있어요. 일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음 주 말 정도면 이 장기화, 내일이면 이제 셧다운 이제 최장 기록을 갱신하는데 네. 이것이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일단락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첫 번째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이 12월 1일자로 지금 QT를 종료하기로 했는데 분위기가 조금 더 험악해지면 좀 더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 내에서 이것이 자정작용이 해결이 되면 다시 현재의 그런 원화 강세는 일단락 될 수가 있어서 그건 오히려 역으로는 우리 시장에 또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나라를 다 팔고 외국인들이 다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좀 단기적인 그런 수급상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리아의 문제라기보다는 달러, 미국 쪽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해결이 된다면 이런 건 다시 또 제자리 네.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 시장이 가파르게 오른 데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큰 힘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도 양대 산맥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거 무너졌다고는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네. 모르는 거죠. 그럼요. 네. 오늘 6% 정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맥을 못 추는 흐름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또 오늘 많이 나와요. 이때 사야 되냐? 그런 만큼 지금 이 조정이 매수의 기회인가 이렇게 다들 시선이 꽂혀 있는 듯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난주에 미국의 빅테크 5가 실적 발표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무슨 말이냐면 아마존, 알파벳은 되게 실적이 좋았고 실적 발표 후에 성과도 되게 좋았고 반면 메타는 아주 박살이 났죠. 네. 대별되는 그 속에서 우리나라 HBM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그런 힌트를 얻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지금 SK하이닉스 분명 이제 지금 주가 빠지면 사고 싶은 마음들 많으실 텐데 네. 최근의 장을 보시면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쫓아가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니까 맞아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릴 때 절반 정도는 지수를 쫓아가시는 게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좀 못 들어가신 분들 있으면 이번이 기회라서 지금부터 한 몇 개월씩 매주 매일이라도 좀 나눠서 지수를 쭉 꾸준히 한 절반 정도 사시면 좋을 것 분할 같고요. 매수로. 예. 예.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내가 그래도 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좋아. 그럼 거기에 엣지를 더 넣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별 종목들이나 개별 업종 테마 ETF를 좀 더 담으시고 적어도 현금을 적어도 좀 많게는 한 30-40%, 적게는 1-20%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개인분들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욕심나니까 이걸 넘쳐서 그냥 레버리지로 잔뜩 지르면 이럴 때 그냥 안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좀 덜 내시고 시장이 100 가면 난 80만 갈래라는 마음을 갖고 20%를 남겨놔야 내가 이럴 기회가 있을 때 사실은 얻어 걸리는 그런 추가 기회가 있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왜 미국 실적을 보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냐면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실적 좋았어요. 근데 주가를 완전히 갈라놨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마존, 알파벳은 첫 번째로 외부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하고 거기가 성장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들은 자체 AI 칩을 드디어 개발 성공해서 자기 데이터 센터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퍼 스케일러뿐만 네. 아니라 예. AI 칩 자체 제작. 예, 그걸 그 안에 원래는 엔비디아 거 다 사다가 했잖아요. 예. 이제는 AMD하고 뭐 일부 한다, 브로드컴하고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제들은 어쨌든 자체 AI 칩을 만들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으로부터 벗어나서 얘가 값도 싸고 성능도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 외부 고객들도 막 이제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GPU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늘어난 겁니다. 네. 엔비디아 우리 하나만 보고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목매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마존한테 직접, 구글한테 직접 납품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반면 이제 메타는 내 혼자 다 팔아야 되고 일부는 실제로 엔비디아한테 여전히 독점에 물려 있기 때문에 메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박한 점수를 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그럼 HBM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없죠.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예. GPU는 늘어나는데 네. 그 플레이어들이 HBM은 세계 그대로라서 네, 네. 이 상황이 지나가면 내년으로 가면 목소리가 훨씬 협상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전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내년의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 송재기 대표님이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서밋에서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GPU? 아, 메모리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같은 선상에서 네,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한 의도가 분명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나가는데 오늘 왜 이렇게 빠지나 좀 되게 아쉽네요. 어쨌든 예. 살 수 있는 기회를 말씀 주신 대로 주는 거죠. 또 어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네. 기회일 수 있다라고 이제 조임스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강해요. 이 피지컬 AI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런 또 경주 에이페 2025도 성공적으로 좀 됐고 그러면 예산을 거기에도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요. 네. 예, 예.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필요합니다. 그 26망장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도 자기네들 독점력이 약화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 붙잡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걸 내준 거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 3위의 AI 강국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자체 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는 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피지컬에서 현대차,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런 데서 우리가 테슬라에게 뒤졌던 걸 바로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데에서 소위 그 AI 팩토링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로봇 쪽에서의 그런 그 소위 확장성 이런 것들을 아주 레벨업을 단기간에 미국, 중국을 쫓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부가 도와주고 또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그 GPU를 가지고 사실은 개발해 낸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쪽에서의 기대감은 충분히 계속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왜 피지컬 AI가 뭔지에 대한 개념만 좀 확실하게 있으시다면 피지컬 AI 시대 이게 경제에 대한 잘 개념 모르셔도 로봇이 그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도 섹터가 될 거라는 막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오늘 이제 장이 떨어지니까 웃음을 좀 피해야 되는데 네, 로봇 하면 이제 생각이 막 나니까 로봇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일차적으로는 로봇주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매출이 아직 작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멀티플이 되게 높아서 비싸서 그런데 앞으로의 성장성은 확실히 담보돼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핵심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게 뭐냐면 소위 액추에이터. 막 관절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것의 핵심 관절. 기술 갖고 있는 일단 기업이 결국은 롱런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중국하고의 가격 경쟁력 싸움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워낙 값싸게 잘 만드니까 이걸 이겨내려면 뒤에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할 그러한 사실은 로봇 관련주들이 이 장기적인 싸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그 두 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종목을 골라내시면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상당히 장기 성장성을 조금 더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게 뭐 싫긴 하지만 이럴 때 내가 전략 자산에 투자할 때 비중 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 절호의 또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예고를 한 바 있고요. 네. 또 과거 학습 효과상 그랬던 경우가 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또 잘 활용해 보십사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고꾸라지고 있는데 좀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또 현명한 전략에 대해서 세워주신 것 같아 감사드려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지만 고평가 논란 속에 주가가 5일 장중 최대 10% 하락했다. 여기에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하락에 베팅한 사실이 알려지며 투자 심리가 한층 얼어붙었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버리가 이끄는 사이언에셋은 지난 3분기 팔란티어 500만 주, 엔비디아 100만 주에 대한 풋 옵션을 매수했다. 그는 지난달 말 약 2년 만에 소셜미디어 X에 가끔 우리는 거품을 본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며 AI 과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알렉스 스카프 팔란티어 CEO는 AI를 공매도하는 셈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반박했다. 팔란티어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3% 증가한 1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주가 수익 비율이 228배에 달하며 거품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SNS에서 핫한 김천축제인데요. 요즘 SNS에서는 김천축제가 난리라고 합니다. 2시간 줄 섰다, 오픈런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 단 이틀간 열린 김천축제에 무려 15만 명이 다녀가면서 인구보다 많은 인파로 도시 전체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이 김밥의 민족답게 축제 규모도 장난 아니었는데요. 김밥의 주재료를 테마로 한 무지링존, 오잉존, 햄찌존이 꾸려졌고 또 냉동김밥부터 팔도 이색김밥, 김밥 쿠킹대회 수상자까지 50여 종의 김밥이 총출동했습니다. 작년엔 준비 부족으로 김밥 없는 김밥축제라는 오명까지 입었는데 올해는 업체 수를 8곳에서 30여 곳으로 4배 확대, 시간당 1,500줄 김밥을 생산하는 공장까지 운영하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오전 10시 개막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전부터 수백 미터 줄이 늘어섰고요. 또 추운 날씨에 어린이들까지 담요를 두르면서까지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SNS에는 이게 진정한 김밥을 위한 축제다. 김밥 퀄리티가 오히려 너무 좋아서 논란이다. 이런 반응이 이어졌고요. 또 김밥 공장을 컨셉으로 한 오픈 키치 영상은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컨셉이 오직 김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가수도 김밥과 연관된 가수인 자두가 와서 노래 김밥을 부르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천축제에서는 김밥 대회도 열렸는데요. 이 김밥 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한 호두마유 제육김밥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에서 상품화돼서 전국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김천축제도 그렇고 최근 캐대현 냉동김밥의 인기로 요즘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김밥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김밥의 인기가 주식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기업은 우양입니다. 우양은 편의점, 카페 프랜차이즈 등의 냉동 간식과 농산 가공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0%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핫도그, 냉동 간식, 냉동 김밥 등 간편식 품목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최근에 1인 가구와 가정 간편식 트렌드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혜주는 풀무원입니다. 풀무원은 냉동김밥과 즉석밥, 냉동만두 등 K푸드를 세계 각지에 수출하며 글로벌 간편식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냉동김밥 수출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면서 김밥이 새로운 K푸드 수출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고 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의 김밥 장면이 글로벌 SNS에서 샵 김밥 챌린지로 확산되면서 수요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김천 김밥축제, 단순한 지역 행사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지역 브랜드와 K푸드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신호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김밥뿐만 아니라 떡볶이, 비빔밥, 부각, 사과 등 각 지역 먹거리 축제가 줄줄이 흥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가을 그리고 겨울 먹거리 축제 가보시는 거 제안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돈이 되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익섭입니다. 자, 김밥 정말 그 냉동 김밥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냉동 김밥을 맛이 있을까 싶었는데 냉동 김밥을 딱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을 때 최상의 맛을 찾아냈다고 하죠. 정말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고요. 이제 그 수출 못할 식품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 그 장이 지금 200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군요. 그 제목이 제 코너가 마켓마블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부루마블 하다 보면은 뭐 좀 도시 돌아다니다 보면은 돈을 잃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그런 게임이었잖아요. 지금 너무 오래전에 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도시 무슨 막 빌딩 같은 이런 플라스틱 그쵸 그런 거 가지고 모으기도 하고 뭐 돈도 모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도시를 가다가 이제 뭐 돈도 좀 잃고 근데 또 이제 쌓아놓은 걸로 버티고 뭐 이런 것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도 이제 수익을 챙길 때 좀 챙겨놨다가 이런 급락에 대비해가지고 급락할 때 또 주워 담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그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고점에 대한 얘기는 뭐 RSI 과열권에 대한 얘기는 몇 번 드렸긴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너무 시퍼래가지고 지금 상승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 위에서부터 쭉 내리면 상승 종목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삼성화재를 가면 삼성화재를 가야 만날 수가 있어요. 삼성화재도 제가 말하는 순간 파란색으로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서 쭉 내리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게 51위의 KT에서 플러스 0.21로 만날 수가 있네요. 겨우 그것도 정말 가까스로 뭐 빨간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1%가 넘는 거라고 하면 64위에 가야 SK 바이오팜이 1.6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시총상위가 정말 초토화된 상태고요. 코스닥은 이제 HLB부터 빨간색을 만날 수가 있고요. D&D 파마텍도 빨간색이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SK 바이오팜도 코스피에서 바이오고 코스닥에도 두 종목이 바이오인 거 보니까 오늘 바이오가 그나마 지금 살아남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서도 제약을 지금 준비했는데 일동제약을 준비했습니다. 일동제약이 오늘 정말 발군의 활약이거든요. 자, 일동제약은 지금 몇일까요? 지금 시총 152 정도에도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일동제약이 오늘 지금 코스피 내리다 보니까 또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금 4%대 오르고 있네요. 오늘 제약 바이오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동제약 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이 오늘 이제 나왔네요. 일동제약이 지금 포착이 된 게 300입니다. 306이네요. 일동제약 코스피 시가총액 306입니다. 자, 306인데 12.20% 오르고 있죠. 지금 제가 306위까지 내렸는데 상승폭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렇죠? 10% 넘는 것도 없는데 홀로 지금 10%를 넘고 있죠. 자, 이제 382의 코오롱 모빌리티그로 가면 요거 지금 상한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이제 뭐 거의 초토화 상태인 것이고요. 자, 일동제약 그림이 지금 상당히 좋군요. 밑바닥에서 지금 언제 이렇게 올라왔죠? 자, 지금 우리가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일라이릴리가 조금 요즘에 식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사에서 벗어났지만 그때 한참 떠오를 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저 주사 한 방이면은 이제 우리 막 비만에서 해방된다 이러면서 경쟁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매그니피센트 7에 제약이나 음식료가 들어가는 건 다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치폴레도 얘기 나왔었고요. 일라이릴리도 얘기 나가서 음식료나 의약이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면 어떨까? 매그니피센트라는 단어가 매력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가리진 않았거든요. 옛날에 빵주야 앞에 그 단어의 첫 그 자를 딴 것이지만 매그니피센트는 그냥 매력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IT 무슨 인공지능을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 제한된 건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음식료라던가 제약은 들어갔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일라이릴리, 치폴레가 다 급락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뭐 계속 갔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지금 브로드컴, 오라클까지 지금 합쳐져서 파인라인으로 된 거 보니까 사실은 뭐 음식료 제약이 들어갈 약간 좀 성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어떤 여지가 있으려면은 급등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까 전에 D&T 파마텍이라는 업체 지금 가공할 만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오늘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구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동제약도 경구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원래 처음에 하루에 한 번씩 맞는 싹센다라는 제품이 있었잖아요.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게 사실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번거로운 걸 떠나가지고 주사에 대한 굉장히 저기가 있습니다. 무섭죠. 일단 주사 공포증이
누구나. 그래서 그게 일주일 간격으로 늘리고 한 달 간격으로 늘리고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그냥 편하게 바꾸려면 경구용으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먹는 약을 주사 제형이랑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엄청난 기술 장벽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 회사들이 다 뛰어들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동제약이 어디까지 갔냐면 신약개발자회사 유노비아에서 임상 1상 아직 초기 단계죠. 근데 여기서 경쟁 물질보다 우수한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일단 여기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는 일라이릴리거든요.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약 오포골리프론. 이게 일본의 그 제약사의 물질을 갖다가 지금 같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물질을 기술 수입을 해가지고 릴리가 경구용으로 만든 거죠. 이게 지금 오포골리프론인데 그 다음에 스위스 로슈 후보 물질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4주 뒤 평균 체중 감소율로 했을 때 지금 오포골리프론이 6.4 그리고 로슈의 후보 물질이 7.3이 나왔는데 지금 일동제약의 신약 물질이 9.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긍정적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물론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겁니다만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말도 안 되는 편의성이죠. 만약에 똑같은 효과라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100명한테 물어보면 다 먹는 걸 선택하지 누가 주사를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뭐 알약이 뭐 목구멍이 조그매가지고 뭐 걸리는 사람이 있을라나요?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해도 쪼개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루 한 번 복용해 먹는 GLP-1. GLP-1은 지금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했던 비만 치료제 다 기존 물질이 GLP-1이었죠. 그거를 이제 먹는 걸로 제형 변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임상 1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동제약이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DNT 파마텍은 이 경구용으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을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두 개가 지금 시장에서 아직도 뜨겁다.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주가에 힘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이 종목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직도 뜨겁고 오늘도 이 와중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이 와중에 2명만 우산을 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평단왔다 야호, 아기도 잔다 야호가 저기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자, 대단하신 분입니다. 볼까요? 지금 일동제약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수익금이 4천만 원이 나셨거든요. 와, 진짜 많이 엄청나셨네요. 수익금이 4천만 원이 나셨고요. 그 다음에 일동으로 플러스 거의 5천만 원이니까 5천을 써놓으신 거예요. 5천 해가지고 10배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다 파랑인데 얘만 빨강. 그쵸? 오늘 뭐 다 파랑이죠. 자, 그리고 이런 날이 또 있습니다. 일동제약이 그동안 속을 엄청 세게 썼는데 오늘 같은 날 우리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애가 뭐 하나 있거나 없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대가족이 있었을 시절에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한 명이 계속 맨날 말 안 듣고 속삭이다가 어쩌다가 한 번, 그쵸? 형, 뭐 언니, 누나, 동생들이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 갑자기 느닷없이 효자가 되는 일을 한 번 할 때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이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그동안 속썩이던 네가 효자다. 아마 다른 것들이 다 빠지고 이것만 좀 오르는 지금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아까 제가 제목으로 단 평단왔다 야호, 아기도 잔다 야호. 아마 육아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육아맘님들 사실 뭐 투자하기도 사실 힘들죠. 애가 계속 칭얼칭얼대고 어리면 어릴수록 그 뭐 핸드폰 막 만지고 이러다가 다 저기 매매하고 있는데 저기 막 매도 버튼 눌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단도 왔고 아기도 자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행복한 일일까요? 자, 그다음에 아까 D&D 파마텍 얘기 나왔는데요. D&D 파마텍 경구제 분위기 편승해서 간다고 했었는데 잘 가네요. D&D 파마텍이 투경이니 지금 투자 경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로 일동이 가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살 길을 찾으셨죠. D&D 파마텍이 워낙에 세니까 근데 투자 경고가 붙어버렸어요. 그걸 이제 훈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투자 경고 훈장 달고 너무 뜨겁다는 표시니까 쉬다가 또 하루 거래 정지되고 또 가면 되니까요. 어쨌든 대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노타라는 종목인데 오늘 거의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25.5681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거의 상한가인데요. 지금도. 자, 노타 지금 이 상장된 지가 3일 됐습니다. 자, 3일 됐는데 지금 3일 연속 지금 상승이거든요. 자, 이 시장을 뚫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럴 때 이렇게 비 올 때 신규주가 히트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구멍이 저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히트를 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의 내용 자체가 지금 너무 지금 이슈화되는 내용이긴 해요. 지금. 자, 일단 카이스트가 붙어 있고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카이스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카이스트 연구진이 대전에서 창업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로 뭐가 나오나요? 인공지능. 이게 사람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공지능? 인공지능 모델을 경량화 최적화해가지고 클라우드 및 엣지 디바이스. 우리 지금 이슈된 거 다 나오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에다가 엣지 디바이스면 우리가 마지막에 쓰는 이런 노트북이나 뭐 냉장고나 핸드폰에 여기까지 이제 저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엣지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기업 공개 시장부터 시작이 되죠. 기업 공개 IPO에서 14일에서 20일 동안 5일 동안 기업 수요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서 기관 경쟁률이 1058대 1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9,100원에서 7,600원을 제시를 했는데 회사에서 9,100원으로 결정했어요. 최상단으로 결정했죠. 그다음에 그 9,100원을 가지고 23일, 24일 날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했더니 경쟁률이 2,781.5대 1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기관의 경쟁률이 높아서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되고 일반 청약에서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와서 IPO 시장에서 최대 흥행을 기록했어요. 지금 올해 거의 끝나가죠. 거의 12월 달 내내 진행이 됐는데 기업 공개 일반 청약 중 최고 경쟁률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IPO 시장에서 흥행을 했다고 대비하고도 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 되는 건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개 시장에서도 흥행을 하고 대비를 했는데도 3일 동안 완전히 상종가를 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주 좋아요.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기분이라는 것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죠. 자, 저기 보니까 행선지를 달로 해놓은 이제 그 동영상을 올리셨는데 달까지 그냥 가버리자 이런 거죠. 자, 힘내 노타 넌 할 수 있어. 자, 어차피 오늘 국장 더 망해서 내일 또 오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규주가 이렇게 히트를 치면은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들이 지수를 다 죽어버리면 스포트라이트가 일로 몰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수급이 일로 쏠려가지고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진짜 구라앉히고 노예 방주에 탄 기분임. 자, 지금 이럴 수가 있죠. 아까 코스피도 보셨지만 진짜 상승 종목이 없거든요. 정말 노아의 방주에 구출된 마치 동물에 꼽힌 기분일 수가 있어요. 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노타나 일동적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이거 진짜 그쵸, 보통 때보다 더 신은 안 나겠죠. 아까 포트폴리오 보니까 일동제약이 효자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는 다 죽어있는 듯한 뉘앙스의 글이 올라온 거 보니 다른 게 다 죽어가지고 수익금 전체가 마이너스면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나마 그 속에서도 플러스 종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위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탄 기분임 이렇게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아의 방주에 탄 것 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사파도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아의 방주고 좀 표현이 그랬는데 여기 지금 떨어진 종목들이 의인화시킨 거죠. 제가 하락 종목들 화살표를 의인화시켰고 상승 종목 화살표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자, 물론 이게 너무 좀 기분 좋게 웃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노아의 방주로 저기 빙의되는 스톡마켓 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회복을 해서 187포인트까지 줄여놓긴 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린 대로 이 다리 차면 기웁니다. 다리 차면 기울고 너무 과열권이면 시키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시점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서 좀 더 단가를 낮출까 말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면 우리가 미리 과열권에서 여유를 갖고 조금 차익 실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듬을 타는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조금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노아의 방주 꽁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에 동물이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급하게 타잖아요. 홍수가 와서 피할 시간도 없는데 급하게 올라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타면은
야, 우리 누구 친구 탔어, 누구 친구 탔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급박하게 아침부터 하락개보를 시작하니까 내 계좌를 딱 열어보고 포트폴리오에서 야, 어떤 게 빠졌어, 어떤 게 올라, 어떤 거 오르는 거 찾는 거예요, 급하게. 그런 것을 지금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야, 누구누구 탔어, 누가 살았어, 누구 살았냐고. 미국 월가에서 제기된 증시 조정 가능성이 미국 기술주도 눌렀고요. 우리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요. 오늘 장중에 4,000선을 내려놓은 데 이어 3,900선까지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양 지수 상황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는요. 동반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래도 3,900선 위로는 올려냈지만 여전히 4%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총 상위단 안에서의 낙폭이 깊고요. 3,93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 넘는 하락세고요. 900선 내려놓은 데 이어서 888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 경기 방어주를 제외한 종목들, 특히 AI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낙폭이 크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매매 동향 보면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지금 환율이 1,440원대를 넘어 1,450원대까지 근접한 만큼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지금 1조 4천억가량 강하게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만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1조 3천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1,700억가량 순매수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천억가량 순매수, 외국인은 4,7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은 200억가량 소폭 팔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200억가량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447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1,448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강달러 현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12월 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죠. 커진 증시 변동성에 장 초반 헬스케어와 통신 등 경기 방어주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경기 방어주란 경기 변동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주식인데요. 생활에 꼭 필요한 종목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에 따라 오늘 통신 그리고 헬스케어주들이 지수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T는 어제 전 가입자에 대한 유심 교체를 밝히면서 해킹 피해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른 주가 상승도 함께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그간 증시를 주도했던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과 금, 나스닥 지수 등 그간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주요 자산 가격에 대한 과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차 불거진 것이 오늘 자산 가격 조정의 빌미를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가운데 오늘 통신주의 주가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KT가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0.1%가량 현재 시간 강보합권 내에서 등락 반복합니다. SK텔레콤 주가도 오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9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LG U+가 지금 상승하며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2.54%가량 오르면서 14,9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열리는 세계 초대 규모의 비만 학술 대회인 미국 비만학회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특히 한미약품과 D&D 파마텍의 발표에 기대감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한미약품은 이 자리에서 근육량을 증가하면서 지방만 선택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 HM17321 등 총 4건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HM17321은요, 그간 GLP-1의 최대 한계로 꼽혔던 근손실과 대사 불균형을 막기 위한 대안인 신개념 비만 신약 후보 물질인데요. D&D 파마텍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비임상 시험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 주가 흐름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표에 대한 기대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한미약품 2%가량 오름세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2%가량 상승세입니다. 46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D&D 파마텍 주가도 1%가량 상승입니다. 30만 4,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동제약 주가도 6% 넘게 오르면서 28,450원 선,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 일제히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일주일여 만에 4,000선이 붕괴됐고요. 장중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4%대 밀리면서 10만전자가 붕괴됐었고요. SK하이닉스도 5%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고평가 논란이 대두되면서 약세를 보인 점이 투자 심리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CEO도 뉴욕 증시에 대해 조만간 10%에서 15%의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기술주의 급락을 야기했습니다. 강달러 기조 속 원달러 환율의 급등도 외국인의 수급 이탈을 가속화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를 내내 순매도 중인데요. 전날은 2조 2천억가량 순매도하면서 4년 만에 최대 매도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불거진 기술주의 고점 우려에 국내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던 AI 관련 업종들이 일제히 급락세입니다.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삼성전자 현재 시간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넘게 빠지면서 9만 9천원 선까지 내려놨고요. 9만 8,950원 선 지나갑니다. SK하이닉스도 5.63%가량 빠집니다. 55만 3천원 선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약 10%가량 급락세입니다. 8만 950원 선 지나가면서 9만 원 선을 넘어섰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8만 원 선도 위태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봤을 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4%에서 5%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간 급등세를 유지했던 AI 기술주들의 낙폭이 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낙폭을 가져갈지 아니면 잠깐의 조정일지 이에 대한 전략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시장, 이러한 분위기의 시장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급하게 가기는 했습니다, 소장님. 4천 갔다가 지금은 4천 안착을 위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도전과 그리고 확인의 과정인지 지금 시장이 한 3,940선 밑까지 좀 내려왔네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쉬운 건 없는 거죠. 5천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4천 이렇게 숭숭 통과하는 걸 보면서 네. 올해 내로 5천 가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잖아요. 현실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에서는 투자 금융기관에서는 뭐 JP 모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미국의 주가가 이미 프리미엄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상태로 볼 때 찰때까지 사 있는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빅테크 이런 쪽에서 이제 탄력이 붙으면서 탁 하고 치고 올라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 심리로 작동했던 거지. 결국 주식시장도 기업도 중요한 건 결국 펀더멘탈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천에서 등락하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4,500을 갈 수 있느냐 어떠냐 특히 이제 상반기가 중요할 거예요. 네. 내년 상반기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죽을 쏘던 시점에서도 제가 우상향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는 개미 투자자도 있고 기관 투자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림을 그려가느냐. 네. 그러니까 3개월 시점으로 보느냐, 6개월 시점으로 보느냐, 3년 시점으로 보느냐, 6년 시점으로 보느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젠슨 왕이 삼성동에 나왔을 때 이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전에 샀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길게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예요. 왜 지금 워렌 버핏이 현금성 자산을 계속 늘려갈까요? 아니 워렌 버핏이 바보입니까? 저는 그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어서 오마하까지 갔어요. 미국에. 네, 찾아갔습니다. 네. 좋아하는 스테이크 집을 찾아갔더니 그날 안 왔대. 이틀 전에 왔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피터 린치도 내가 아는 종목에 투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하느냐. 지금 뭐 내려갈 수 있죠. 또 다음 주에는 4,100, 4,200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자산의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AI 또 이제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네. 말 그대로 기대 심리가 정말 뿜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조정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뭐 흐름이. PBR이든 PER이든 BPS든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그래 가는 거야. AI 대통령도 시정연설 AI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APEC이 아니라 AIPEC이라 그러잖아요. 황남빵이라 그러잖아요. 네. 황남빵도 AI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외부 요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 정시가 인디펜던트, 독립적이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펀더멘털도 그렇고 당장 고환율이 돼버렸죠. 네. 그러면 고환율 말고 또 고짜 붙는 게 뭐예요? 고물가잖아요. 고물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외생 변수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데일리 TV를 계속 보시면서 그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자,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7년 전부터 우리 이데일리 TV 다시 보게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어느 만큼 이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자산 폭등의 시대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업의 실적이나 금리나 또 이번 달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실적도 나오고 뭐 등등등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금리도 그렇고 또 이런 부분들을 연준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외생 변수들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보느냐가 중요하다. 계속 이런 변동성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속에서 내 이 투자의 자산에 어떤 식의 이 배분을 해놓느냐, 또 리밸런싱을 해놓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어제도 앵커 브리핑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있던 그런 시장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머니코드에서 너무 이제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믿음, 신뢰로 가는 장이다.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다. 애널리스트들도 투자자들도 역설적이도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 믿음 그런 부분이 무너지지 않게끔 잘 잡아줘야 될 텐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시는 게 투자 입장에서는 액션 그런 부분을 잘 취하면서 배분 이런 부분 그렇죠.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셨습니다. 시장은 올라가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요동치는 천천히 갈 때 또 빨리 갈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어제처럼 쏟아질 때는 그럼 내 것도 쏟아내느냐.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올라갈 때는 무작정 올라타느냐.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냉정하게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은 투자자들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내 자산 배분을 3개월 뒤의 시점, 6개월 뒤의 시점, 3년 뒤의 시점, 6년 뒤의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그림을 또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증권가 연구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좀 모아봤는데 대부분 뭐 단기적인 충격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급락을 지속하는 걸 정부가 막을 거라는 거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천, 5천, 4천 잘 안착하고 5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하다라고 언급되는 이 이슈, 과세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융소득에 있어서 2천만 원 이상의 이 소득이 또 이자 플러스 배당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걸 이른바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법은 합산과세를 해요.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종합소득세 낼 때 보면은 내 소득이 상당히 되는데 여기에다 금융소득까지 합산이 돼. 그러면 이게 거의 이게 이제 이 조세 구간에 따라서는 뭐 9.95%,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을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 소득도 많은 데다가 그래 이번에 뭐 금 좀 차익 실현할까 하고 이게 처분을 냈더니 깍 하고 세금 때문에 예. 기절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이제 분리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그 고세율에 시달리는 이런 위험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아무래도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더 많은 투자가 이제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기대하는 정부의 명분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겠죠. 아직까지 이제 이게 확정되고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주로 이제 고소득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까지 이자 플러스 배당까지 충분히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해지는 것이죠. 네. 그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세 정의 이런 걸 지금 논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이제는 배당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도 차익 실현 가지고 있는 거죠. 배당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주로 대형주 또 대형 금융주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 좋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핵 꿀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KB나 신한, 하나, 우리 등 그동안 쭉 해서 배당을 주로 해왔던 대형 금융주들이 주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노후모 대비해서 배당 수익을 좀 확보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쪽에 대형주 또 금융 대형주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이 세제 개편의 개정에 대한 효과를 누리는 것이 네.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시장이 워낙 이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쫙 훑어드렸고요.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흐름들 잠시 언급해드리면 핵 잠수함. 그렇죠. 이제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에이펙 2025, 뭐 AI 팩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긴 했는데 이게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핵 잠수함도 굉장한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거 앞으로 관전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구체적인 내용들, 뭐 핵 추진 잠수함은 말 그대로 핵 연료를 사용해서 이제 잠수함이 오랫동안 사실은 이 디젤 잠수함 또 리튬 전지 잠수함의 경우에는 뭐 기껏해야 뭐 2, 3주예요. 그러면 우리 그 소리가 다 이 핵 추진하는 중국 잠수함이나 북한도 러시아 기술을 받으면 이게 탐지가 되겠죠. 네. 그럼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미국 기술을 받아서 핵 연료가 탑재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되면 말 그대로 동해상, 서해는 수심이 낮아, 수심이 얕아. 그래서 주로 남해, 태평양 쪽에서 이 중국의 잠수함을, 북한의 잠수함을 견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핵 추진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필리 조선소에 하고 이런 거 알겠는데, 예. 그럼 왜 어떤 시장에는 어떤 시장을 끌어올리는 핵 추진 동력은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그거는 주로 우리 방산, 또 이제 조선, 예, 조선. 이쪽으로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장 연결되는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필리조선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합니다. 필리조선소에서 만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 시스템, 하나 엔진,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HSD 엔진이 하나 엔진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또 현대 로보틱스, 삼성중공 이런 조선이나 방산 관련 쪽에 특히 이제 이게 다 잠수함이나 또 이 군수 장비랑 연결되는 해군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쪽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조금씩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투자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나는 이제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다. 그러면 매우 효과적일 거예요. 단기적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테마주로 떠오를 때 투자하는 것은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주만큼이나 AI 반도체 쪽만큼이나 슝슝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을 하고 투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HD, 현대, 세압, 에스틸 왜? 이 철판이나 철강까지도 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두산, 에너빌리티.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소형 SMR 원전이죠. 이 기술이 이제는 맞아요.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방금 전에 소개되었습니다.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이 이른바 에너지, 네. 전력 생산을 위한 SMR도 있지만 이런 군수용 SMR이 상당히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핵, 원자력, 그 다음에 군수, 방산, 조선업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테마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이 콕 집어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핵 추진함 이거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관련자분 전문가분을 특별히 모실 겁니다. 이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라고 해서 이분이 그 초대 핵 추진 그 잠수함 사업 단장님인데 저희 마켓나우 2부에 나와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다음 주 월요일에 인터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예요. 우리 문근식 대령님이 예비역 대령님 저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 그렇습니다. 예. 최고예요. 해군사관학교를 나오셨고 예. 저도 아쉬운데 별을 달지는 못하셨는데 군인들은 또 그게 또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네. 유럽에 유학까지 하시고 대한민국의 잠수함 최고 넘버원. 저희가 섭외를 잘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 다음 주 10시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국 이제 AI 반도체로 또 다시 넘어가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전력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도 사활을 걸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뭐 전력 설비 이런 쪽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전기요금 50% 감면 AI 반도체 육성 유예 이런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과 좀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여쭙고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AI 투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AI 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젠슨항까지 왔죠. 뭐 깐부치킨 뭐 이렇게 깊게 이야기 안 드릴게요. 근데 중국은요 지금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50% 감면해버리겠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여러 성들 있죠. 산둥, 그다음에 절강. 근데 모든 성이 아니라 이 몇몇 깐수성이나 이런 또 내몽골 같은 곳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산업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자국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중국에 여기에다가 완전히 전기요금 50% 감면을 해줍니다.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곳에. 그러면 말 그대로 중국의 이 분야는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말 이제 G2입니다. AI도. 근데 아직까지 중국이 GPU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미국은 뭐 2천만 장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수십만 장. 이번에 이제 26만 장 젠슨항이 들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대통령이 블랙웰든 최첨단 이 GPU는 못 나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획기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전기요금이 비싼 건 아닙니다만 중국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와 여러 종목에서 지금 특히 이제 AI 이런 관련되는 산업들이 이제 겹친단 말이에요.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더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획기적으로 고민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 대형주 상승장이 좀 뚜렷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살리기에도 정부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전략적인 기반 우리가 잘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건 해묵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은 왜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힘 있는 기업, 덩치 있는 기업, 말 그대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코스피에 가 있어요. 심지어는 기술 기업이라도 혁신 기업이라도 심지어는 스타팅업하는 기업이라도 스타트업 기업이라도 유니콘 기업이라도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닥에 있으니까 주가가 안 올라 옮겨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 결국 이 코스닥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장점을 못 살렸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획기적인 걸 해야 된다. 이른바 벤츠 생태계가 그동안 많이 약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그런 부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이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시제도도 좀 너무 복잡해. 이러면은 정말 주로 기업들도 코스피에 비교하면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활발하게 상장하고 IPO할 수 있게끔 기업 공개를 할 수 있게끔 또 다양한 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에 이런 코스닥 투자도 좀 해야 돼요. 가령 이제 국민연금도 그래 정책적으로 코스닥 쪽에 좀 투자를 해서 이런 기업들을 육성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아주 치밀하게 그러니까 당장 정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코스피보다는 주식시장 5천 이야기할 때도 코스닥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부양 효과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증시가 많이 급락하고 있을 때 때마침 너무 잘 나와주셔서 아주 시원하게 늘 그러시지만 증시 해설 그리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배종찬 인사이트계의 소장의 분석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다소 어둡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자 이런 장을 보고 시작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크게 밀리면서 코스피 4천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AI 버블론이 불거지자 엔비디아가 4%대, 또 팔란티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7%대에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를 하회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반도체주에는 비가 내리는 점 확인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최근 글로벌 증시의 약세 그리고 기관 자금 이동이 겹치면서 단기 수익 실현에 나선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이 붕괴되고 이더리움도 10% 넘게 빠졌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 국내 암호화폐 관련주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오늘 통신 장비주 같이 이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오늘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순환매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던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은 강세인데요. 오늘 세계 비만 학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비만 관련주에도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간밤 미증시에서는 메세라를 인수하기 위해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화이자가 치열한 인수 경쟁에 나섰습니다. 관련된 소식도 오늘 비만 관련주의 투심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료 AI주도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AI와 첨단 산업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오늘 피지컬 AI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까지 산들바람 불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남북 경협주의 투심도 오랜만에 되살아난 점 포착되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어제 들려온 보도에 따르면 이 내년도 3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좋은 사람들, 일신석재, 아난티 같은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네이버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3분기 매출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GPU에 1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입니다. 비이자 수익 부분에서 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역대 최고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또 SK 바이오팜도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자사의 스세노바 메이트, 이 뇌전증 신약인데요. 미국에서 전망이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크래프톤입니다. 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증권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목표가를 12%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러한 점이 오늘 투심을 약화시키며 오늘 크래프톤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로봇 기업 T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이 전환 청구권 행사로 오버행 우려가 불거지면서 오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낙폭은 줄이고 있는데 양시장 한 3%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운 내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